먼저 주제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총균세에 대한 총균세.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 총균세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되게 두껍고 멋있어 보이니까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따만한 책을 또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네. 인종차별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목과 인종차별은 좀 연관이 안 지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이게 인종차별 관계가 있는지를 네. 얘기를 좀 할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총균세. 그래서 일단 크라이스트 앞뒤로 이제 우리가 서기를 따지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단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의 역사가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럴까? 근데 사실 두 분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네. 다이아몬드 교수가 원주민 친구가 있었어요. 원주민 친구가 물어본 거죠. 서양 애들은 잘 살고 우린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왜 그렇지? 옛날부터 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잘 살았는데 뭐 아프리카 이런 쪽은 못 살았지?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총균세. 왜 못 사는지. 네,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이 총균세를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식물의 작물화,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식물 중에 네. 한 10%도 안 되겠죠? 10% 안 되고 10% 남짓. 10%가 안 되는 게요. 전체 식물이 20만 종 된대요. 거기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몇천 개. 아하, 그럼 1%도 안 네, 되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몇천 개인데 더 중요한 건 뭐 작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2개밖에 안 돼요. 진짜. 작물이 된 건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몇 개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자랄 수 있는 기후대가 식물의 작물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가 날 수 있는 기후대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동물의 가축화. 네. 그러니까 뭔가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가도 끌어주고 뭐 당나귀가 이제 날라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35, 45kg 이상 되는 대형 가축이 14종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 그런 동물들이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기후대에서 잉여 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잉여 농산물. 네. 그러니까 부자가 생기는 거죠. 최부잣댁. 네. 재산이 되는구나. 부자가 생겨요. 그 부자가 생기면 뭐를 할 것 같아요? 노예를 부리나요? 그렇죠. 그 노예는 근데 우리 마을에 더 없잖아요. 네. 네. 그 노예를 잡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죠.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 네.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균세에서 쇠라는 게 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농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기구. 그 쇠를요. 뭐 우리가 총 같은 거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네. 쇠를 조금만 갈고 닦으면 네. 그대로 무기가 되잖아요. 네. 청동기나 돌 들고 덤비는 애들한테 뭐 쇠로 확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쇠, 총이에요. 그 무기, 총. 네. 자, 여기서 이제 균이 되게 재밌는데 지금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 이런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도 잘 자라고 다 하고 정복 전쟁도 했는데 더 이상 땅이 없는 거예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터키가 있었어요. 네. 인도는 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리고 도착을 했다. 자기는 인도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니까 이 사람들 인디언이야. 네네네. 그게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였거든요. 1492년에. 피사로가 168명을 끌고 가거든요. 네. 잉카 제국이 8만 명이 군사가 있었던 거예요. 부딪히면 말도 안 돼. 아무리 총이 있어도 그렇죠. 그냥 뭐 창을 확 던지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68명이 8만 명을 이겨요. 어떻게요? 균으로. 전염병을? 그렇죠.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네. 협상도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균이 옳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사실은 뭐 박쥐한테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동물이 가축화되면서 소한테 옮는 병, 네. 돼지한테 옮는 병 이런 게 있어요. 면역이 생겼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몇천 년을 그렇게 해오면서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호. 근데 그 균을 가지고 여기 가니까 여기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8명이 8만 명 잉카 제국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합니다. 대박. 그 과정에서 이제 균이 휩쓸고 지나간 거니까 네. 혹수무책으로 그 제국들이 멸망당하고 문화가 이제 짓밟힌 거죠.
결국 그러면 자, 이 대답. 아니, 왜 서양 애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는가? 네. 대답이요. 네. 서양 애들이 우수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운이 좋아서요. 음. 그런 기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면역력도 강하고 균에서부터 네.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식물이 작물화되고 네. 동물이 가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면역력도 생기고 그런 거 가지고 다른 데 갔더니 무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뽀록이네, 완전. 뽀록. 백인들. 네, 사실 인종차별을 하는 근거 네. 중에 하나가 독일, 나치 이런 애들 하면 유대인들이 열등해서 저 열등한 애들과 섞이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이제 인종차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니 인종차별 하는데 왜 해? 라고 했을 때 백인의 우수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운이 좋은 애들인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우수한 애들이 아니고 아니 딱 그 기후에 살아가지고 맞아.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노하우. 야, 얘는 이렇게 키웠더니 다 죽더라. 이렇게 키워보자. 이런 게 노하우거든요. 그것도 같은 기후대에서나 퍼질 수 있는 거지 다른 기후대는 퍼질 수가 없어요. 아하, 그치.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보면은 위도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기후대가 다 옛날엔 잘 살았던 거예요. 아, 중국, 유럽, 아까 얘기했던 오스만 트루크 등등. 이런 상황에서 아니 무슨 아니 인종차별의 근거가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야 그래서 백인 뭐 미국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할까요? 우리도 인종차별을. 있는 것 있어요. 우리는 안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하철에 딱 있는데 네. 저쪽에서 이제 금발머리 미국인이 뚜벅뚜벅 걸어오면 겁나잖아요. 맞아요. 영어로 말 시킬까 봐. 아, 나한테 길 물어보면 어떡하지? 설레기도 하고. 약간. 근데 저쪽에서 동남아인이 뚜벅뚜벅 나를 보면서 걸어와요. 네. 같은 느낌이 아닐 거. 아, 맞아요. 아, 같은 느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너무 티나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건 동남아가 지금 저렇게 사는 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뿐이지 또 언젠가 바뀌면은 맞아요. 이건 완전 다른 입장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프랑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그 파리 공항에서 네. 리옹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대학교 때. 네, 창밖을 보는데 네. 너무 비옥한 거예요. 저 모르지만 산도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면 다 전부 다 축사인데 네. 거기는 이쪽부터 저쪽까지 안 보이는 들판에 소들이랑 말들이 엄청 뛰어놀고 집도 영화처럼 곳곳에 이렇게 있고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억지로 해서 유기농 소, 뭐 방목형 이렇게 네. 해서 비싸게 파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부럽다. 프랑스가 농산물이 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잘 되는 나라. 그래서 그렇게 유럽 사람들 빵을 많이 먹나 봐. 맞아요.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질질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걔네들 데려와서 한국 한반도에서 해보라고 하면 이거 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이 그들의 두뇌의 우수성은 절대 나는 인정을 못 하겠고 맞아요. 아무튼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네 이제. 그렇구나. 이거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맞아요. 접근이네요. 이게 맞는 접근이기도 하고.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오늘은요 굉장히 좀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4-5권이 주식 얘기예요. 역시 주식이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그 다음에 한 3-4권 정도가 돈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네. 그리고 한 권은 쓴 만화가 있고요. 네. 나머지 한 권이 뭐냐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저 원래 정의란 무엇인가 저번부터 놀라는데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미디언이어서 되게 의외의 사실들이 많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이게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하다는 착각을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고 네. 그것이 무언가 궁금하고 네. 책으로라도 내 한을 풀고 싶고. 그렇죠. 네. 정말 재밌는 게 이 마이클 네. 샌델 교수는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마시성을 가진 정말 한국 상황에 정말 딱 맞는 책을 그때그때 딱 내시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지금 시기.
대한 사람들의 공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 반대로 이제 불공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받는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얼핏 들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냥 공정하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불공정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공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뭘까요? 수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 받아서 갔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점수로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거나 네. 아니면 좀 자기 마음에 안 차는 대학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은 자기 능력이 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중해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또 부를 축적하고 나름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았던 친구는 뭐 자신감도 잃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못 살게 됐어요. 맞아요.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불공정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간 거잖아요. 일반적인 네. 흐름 같아요. 네. 네. 그럼 이건 괜찮은 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걔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대학을 잘 못 가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지금의 초라한 걸 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게 문제 이 책의 제기를 주제야. 하는 겁니다. 네. 야, 이거는 되게 신박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건데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당신의 능력이 네. 당신의 그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말하자면 우리가 좀 못 사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직업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을 낮게 깔아보는 시선을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니까 게으르겠지. 네. 그건 네 인생의 네 결과지, 네 탓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좀 전에.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게으르고 맨날 퍼먹고 자겠지. 그렇죠, 그렇죠. 어? 뚱뚱하잖아 네가. 네 책임이잖아. 네가 뚱뚱한 거잖아. 정말 굉장히 쌓이게 많으신가 봐요, 여기에. 이게 짱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너 공부 못하니까 가서 기술 배워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때가 있잖아요. 네. 기술을 배워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보기에 눈에 약간 그 낮은 단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을 배웠는데도 또 잘 못 살았어요. 그럼 정말 낮은 단계에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아유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차별의 시선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이런 것들조차도 이미 차별의 시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계급사회. 양반과 상놈, 네. 발음을 좀 주의해야 돼서 천민. 네. 네. 상놈, 천민 이런 사람들이 아니 양반이 가는데 천민이 어디 앞에 끼어들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같이 네. 뭐 겸상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별이 존재했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만 다른 건 예전에는 계층의 이동성이 없었어요. 장영실처럼 엄청난 성과가 있어가지고 면천이 되는 그런 예가 아주 흔하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동성이 없었던 게 계급사회라면 지금은 이동성은 그래도 좀 뭐 고시를 해가지고 갑자기 된다거나 해서 조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똑같은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정하다는 착각의 얘기예요. 이분 정작 하버드를 나왔는데. 맞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 그렇죠. 이분이 하버드대 입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또 제안을 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퀴즈 풀었던 거. 제비뽑기? 제비뽑기? 맞아요. 네. 하버드도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우리로 치면 수능이 카트라인. 수능 뭐 1위부터 2위, 3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취업할 때 토익 700점 하는 식으로 딱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진 사람 중에 한 10배수나 20배수 정도를 올리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뽑자.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추첨해서 내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전국 1등을 놓치지 않고 뭐 이렇게 딱 해서 내 능력으로 뭐가 됐어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판검사 이러신 분들이 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뭐 그런 걸 놓치는 순간 자존심 상해서 뭘 복수를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성취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결국 하버드에 갈 수 있고 그런 게 내 능력만은 아닌 거예요. 운이 좋았던 그렇네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뭐 만약에 700점 이상인 상태에서 900점 맞은 애가 떨어질 수도 있고 701점 맞은 애가 네, 붙을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이 얻은 성취에 대해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야, 내 실력으로 하버드 간 거야. 이게 아니라 근데 어느 정도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눈이 차별의 시선이 좀 없어질 것이다. 그거야말로 공정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인식 개선의 영역이라서 네.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지은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됐지? 거기에 대한 걸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를 파헤쳐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그럼 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네. 네. 얼핏 생각하기에 좀 못 살고 못 배운 백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지지를 했을까? 그러니까 복지를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엘리트주의라는 거예요. 엘리트는 자신의 능력이 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들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네. 거기에 이미 약간 동정의 시선, 깔아보는 시선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은 뭐 그런 복지 혜택을 받긴 하지만 내가 그지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능력대로 대접받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뭐 우리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식으로요.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식으로 이 얘기들을 전개를 한 거예요. 어려운 계층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당들이 오히려 그 계층한테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있잖아. 우리 같이 가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트럼프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흔히 알고 있었던 거는 흔히 말해서 좌파적인 네. 시선을 가진 사람이 약자나 소외된 사람을 좀 더 위해주고 네. 우파나 보수적인 사람들의 엘리트주의에 좀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 좀 약자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우월해서다라는 그렇군요. 차별화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잘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하버드대에서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자라고 해서 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정말 개인으로서 가장 바꿔야 할 건요. 나 자신의 시선인 거예요. 나 자신의 시선. 예전에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서울역 근처 가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노숙자처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정당하냐.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복이지. 자기가 어려서 열심히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해서 그 인생의 결과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은. 근데 그런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차별이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좋게 태어나고 이 사람 능력이 좀 안 좋게 태어났지만 차별의 시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덕업 일치가 돼서 네. 다행히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그런 상황들 많이 보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조언은 하는데 네. 그게 되게 또 건방진 조언처럼 들릴까봐 네. 조심하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 확실한 신념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때 네. 엄청난 내공이 생겨서 그게 잘하는 일이 돼서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명언. 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공이 쌓이면 그 잘하는 일이 되고 그게 이제 해야만 일이 된다.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이 별마당 도서관, 그 코엑스의 네, 별마당 네, 네. 도서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네,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는 당연히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일치되면 이렇게 그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네, 일치가 돼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해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걸 안 하고 내 경쟁력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잘하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때 갑자기 전환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약간의 시간을 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올랐다라고 할 때 전환을 해도 그때 한다. 예를 들어서요. 너튜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너튜브 내가 개설했는데 사람이 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퇴사하고 너튜브에 이러면 누구라도 말리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너튜브가 너무 잘 돼서 이게 한 몇 개월 이상 내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확실히 못 하거든요. 왜냐면 너튜브도 언제 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통찰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썸머신 모험의 달과 6펜스라는 책입니다. 썸머신 몬. 그렇죠. 이게 그 영문학의 굉장히 고전 중에 하나고요. 정말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달과 6펜스인데 저는 이 책은 퇴사하기 직전에 꼭 봐라.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퇴사를 결정해도 결정해라라고 추천을 해요. 이 얘기가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화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원래 실존 모델이 있어요. 고객. 그러니까 진짜 화가가 있거든요. 얘기는 뭐 간단하다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난데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부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 가서 설득해서 이렇게 오라고 해달라. 네. 파리에 갔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찰스 스트링랜드 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바람나서 갔겠지 하고 딱 여자 관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 왜 여기까지 그 와이프 아이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슨 그림을 원래 그렸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35살 때까지 주식 중개인, 금융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거를 버리고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파리로 간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미친 짓인데. 그렇죠. 완전 미친 짓이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고요. 근데 그냥 이 주인공도 좀 미친놈 다 있네 하고 지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파리에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들은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근데 이제 보니까 결국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타이티로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또 거기서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병에 걸려서 타이티에서 죽고 그러면서 결코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인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그렇죠. 거예요? 뭐 좀 하셨네요.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줄 알았네, 나 지금까지.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찰스 스트링랜드의 일대기를 그 관찰자가 보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근데 화가가 그러면 이러는 게 없고 죽었는데 이 책이 왜 화제인 거죠? 하이티에 어린 원주민 소녀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우리 남편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가보니까 오두막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그 의사가 내 생에 이렇게 강렬한 그림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정말 역작을 오두막에 그려놓은 거예요. 오두막 벽에다가요? 네, 오두막 벽에 쫙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성취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왜 보냐 하면 아니 지금도 35살이 그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맞아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어요. 평균 수명이. 근데 35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80세가 평균 수명이 되잖아요. 80세 넘으니까. 네, 60 넘어간 거네요. 네. KFC 할아버지처럼 60 몇 세에 창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난 못할 것 같아. 맞아요. 진짜로. 진짜 못할 것 같아.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선택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까지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야 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방송 나가면 잘못돼서 다 회사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한테 읽어보라고 하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때서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튜브를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나는 공항에 가서 죽을 것 같아. 정도가 돼야지 가지. 성공을 못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해볼까? 한번 말까? 이런 상태에서 나와봤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열정, 이거 아니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 열정이 내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퇴사를 그때 고민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호기심인지 네. 그리고 내 목숨과 바꿀 만큼의 강렬한 의지인지를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아, 맞는 말이네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그 달과 6펜스는 뭐지? 정답. 네. 달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 예술적인 네. 거. 네. 6펜스가 지금 현실? 맞아요. 똑똑해요, 진짜. 와, 와 영어 선생님, 야, 너 좋아하겠다. 서머시 문앤 식스펜스. 그 영어 선생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그 덕분에 지금 한번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야, 네. 좋다, 좋다. 근데 왜 6펜스냐면 네. 당시 영국의 가장 낮은 통화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1원인 거예요. 그래서 달과 6펜스, 이상과 현실인데 그냥 생각하기에 이상과 현실 중에 뭘 하면 좋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이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경험이 없어요. 학교를 가면 항상 공부, 국영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만 시키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좀 잘하는구나. 이쪽에 코딩에 좀 소질이 있네? 아니면 미술에 소질이 있네? 이걸 발견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20대, 30대 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는데 뭘 우연히 해보니까 이게 되게 잘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오춘기죠. 20대 지나고 나서 오는 오춘기. 이, 아,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잘하는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놔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긴 채에서 하면은 그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이걸 어떻게든 돈을 맞아요. 벌어야 돼. 뭐 빡빡 달려들어서 하면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약간 뭐 지금 그런 고민에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태진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거 요즘에 뭐 취미 클래스도 많고 하니까 네.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요거 할 때 좀 재밌어하네 그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호승 시인 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정호승 시. 네. 마음속에 고래 하나쯤 있어야지 그게 푸른 바다에 고래 하나쯤 있어야지 네. 그게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마음속에 고래 하나가 좀 남들이 뭐라 하던 내 정말 찐 행복을 위한 그게 하나쯤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앞으로만 쭉 가야 된다. 타겟을 정해서 가야 된다 말고 뭐 뒤로 가건 옆으로 가건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재밌게 살아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래 한 마리쯤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좋아하는 일을 아예 건드려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언젠가 찾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굉장히 맨날 똑같은 루틴한 생활이 반복되는 이런 현대인한테 좀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달과 6펜스가 약간 그런 식의 발견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